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D-3일, 이제 선거운동 기간 내일 모레 이틀이고 3일날 본투표가 있죠. 사실 어느 정도 저는 오히려 역대 투표 최고율 갱신을 바라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이번 전체적으로 대선 여러분들 투표율이 한 75에서 80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번 대선 투표율 저는 지난 대선보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한 72% 봐요. 저는 이번 대선 투표율 지난 대선보다 떨어져서 70에서 72% 봐요. 엄청나게 투표를 포기해요. 엄청나게 투표를 지금 포기하고 있고, 아니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가 늘 평소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힘당은요 내전이 심한 당이에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낙연이랑 이재명이랑 투표 치열하게 싸우면 이낙연 지지자들이 튕겨나가서 윤석열 찍지요. 지금 거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 국힘당은 대선 때는 하나로 뭉친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 절대 아니고, 저쪽 홍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투표 안 해요. 한동훈을 지지했던 애들도 투표 안 하고 오히려 이준석을 찍든지 아니면 투표 안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선거라는 게 당이 통합되고 화합됐을 때 진영 대 진영의 전면전이 펼쳐지는 것이지, 저렇게 한덕수로 단일화 하려고 그러다가 국힘당에서 당원들이 뒤집어 버렸잖아. 지금 현재 친윤 애들이 당권 잡고 있는 자체를 꼴보기 싫어해요. 이거는 그래서 사전투표 전날 김문수가 제일 먼저 달려간 데가 어디예요? 대구예요. 대구. 저런 애들도 아유 이제는 그 내란도 있고 아유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은 못 찍겠지만 저쪽은 투표 포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사전투표율이 지난 대선에 비해서 2.19%, 2.19 낮게 나왔다 그러죠. 격차는 훨씬 더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늘 사전투표는 그 2012년 이후에 도입된 이 사전투표제는 늘 호남은 전남, 전북 그리고 광주는 50% 내외를 찍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50%를 다 넘겨갖고 평균보다 한 3% 이상 투표를 더 했어요. 첫날 투표가 몰린 것은 거의 이거는 민주당의 적극적인, 제가 보면 첫날 사전투표한 사람들 중에 80%는 민주당 표였을 거예요. 800만 표 중에 제 생각에는 800만 표 중에 80%는 민주당 표였을 거예요. 첫날은 진짜 투표에 갈증을 느꼈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 거거든요. 첫날은 투표에 갈증을 느꼈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갖고 역대 사상 최고를 찍은 것이고, 둘째 날은 부득이하게 사전투표를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는데 저쪽은 아예 안 나왔잖아. 여러분들 격차가 거의 더블 스코어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장 낮은 지역이 대구, 경남, 부산 이쪽이에요. 이쪽은 올라가고 저쪽은 떨어지고. 누가 유리합니까? 여러분들 선거는요 투표해야지 이기는 거예요. 저 인간들 투표 안 하잖아요. 근데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광주, 전남, 전북은 50%를 넘었어요. 대구 25.63. 대구 25.63. 뭐 본투표에 쏟아져 나온다? 여러분들 간절하면요 본투표고 지랄이고 다 나와서 찍어요. 제 말 이해하시죠? 저쪽도 여러분들 승리에 확신이 있거나 이번에 해볼 만한 선거다 그러면요 본투표 사전투표 가리지 않고 투표부터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오히려 사전투표 영남도 뭐 지지층이 막판에 결집하고 그래갖고 어느 정도 올라가고 막 이러면 사전투표 최고치를 찍었는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전투표율이 올라가는 저쪽이 안에서 떨어진 거지 우리 쪽의 투표를 안 해서 떨어진 게 아니다.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대구 25.63, 부산, 경북, 경남 30% 초반이에요.
전체보다 한 5% 가까이 4% 이상 투표를 안 한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1%가 44만 표예요. 전체 유권자로 보면 1%가 44만 표면 거의 4% 5% 가까이 안 하다가 200만 표를 아예 저쪽은 투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전투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더 기뻐해야 돼요. 영호남 내 투표율 격차. 그럼 그건 왜 그러냐? 지난 대선 때보다 훨씬 더 벌어졌죠. 이거 아무 여러분들이 뭐 영호남 빼고는 딴 지역에서 다 소폭으로 하락됐다. 서울 격전지에서 민주진영은 그대로 투표를 한 거고 저쪽은 투표를 포기한 거고. 그럼 왜 그러냐? 제가 분석하면 이거예요. 결국은 김문수 부정선거론, 윤석열 부정선거 영화 관람, 저쪽이 병신 같은 짓을 하는 게 진짜 또 이런 병신 이런 말 쓰면 안 되더라고. 또 저쪽이 정말 자충수를 둔 게 선거 앞두고 부정선거라는 영화를 개봉하는데 거기 가서 윤석열이가 관람을 합니다. 바보들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부정선거 영화 이런 거 보면요, 자기가 마치 이거 내가 투표하면 이게 잘못되는구나. 저것들은 전략도 없어요. 그렇죠? 대선 앞두고 영화도 하필 부정선거를 개봉을 해요. 응? 나는 쟤네들은 무슨 대가리로 내가 가도 저렇게 선거 지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김문수 오락가락하는 행보, 결국 김문수 사전투표 폭망했습니다. 정말 맞잖아요. 이제는 지네가 뭐 본투표에서 지지층 겹잡시켜갖고 뭐 역전승한다? 천만의 말씀. 민주 진영에서 오히려 이번에 그 평일날 투표를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투표 못한 사람들, 민주 진영 안에서도 또 본투표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벌써 영호남에서는 50%가 반이 투표를 했어. 그럼 거기 호남에서 들어가는 표 90%는 민주당 표 아니야. 영남에서는 80%는 원래 국힘당 표잖아. 근데 투표율이 20%밖에 안 돼. 누가 유리해? 그치? 누가 유리해? 응? 그러니까 김문수 사전투표 폭망, 이준석 자폭. 그냥 나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 이준석 자폭했지. 김문수 사전투표 폭망했지.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윤석열 나대지. 오늘도 막 편지 쓰고 러브레터인지 선거 망하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사전투표가 안 나와서 저쪽이 본투표에 몰리면 그래요. 끝까지 그렇게 뭐 경기하는 건 좋은데 불안해하지 마세요. 전혀 불안해할 필요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왜 딴 때는 사전투표를 금요일 토요일 날 하는데 왜 이번에는 왜 목요일 금요일 날 했냐? 이게 여러분들 뭐죠? 그 보궐선거의 개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60일 안에 날짜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대선 5일 전에 하게 돼 있거든요. 대선 5일 전에 사전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6월 3일로 대선을 정하다 보니까 날짜가 목요일 금요일이 된 거예요. 이해하시죠? 원래는 대선이 수요일이잖아. 원래는 대선은 수요일 날 하게 돼 있거든요. 정상적인 대선은. 근데 이번에는 조기 대선을 6월 3일 날 탄핵일에 맞춰갖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목요일 금요일 투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왜 토요일 날 안 했냐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어쨌든 제가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국힘당 애들이 투표 포기한 게 굉장히 많아요. 진짜 제 말이 틀리는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선거의 어떤 오랫동안 선거를 분석을 하고 했던 사람으로서 이번 대선은 지난 대선보다 전체적인 투표율은 떨어질 것이고 제가 보면 70%에서 72% 정도. 근데 전체적인 투표율은 떨어지만 민주 진영의 투표율은 더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도 훨씬 우리가 유리하겠죠. 누가 투표를 안 했는지 볼 수 있겠죠. 우리는 투표에 목마른 사람들이고
저쪽은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난장판이 개싸움이 벌어졌거든요. 김문수를 뽑아놓고도 한덕수를 교체하려다가 당원들이 뒤집고, 한동훈은, 홍준표는 하와이 가갖고 지금 저기 칵테일 마시고 있고, 한동훈이는 지금 라방하고 있고, 완전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봐도 저쪽은 지금 당내 지지층 결집도 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전투표, 본투표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 최근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정치에 다시 한번 발을 담그신 분들이나 좀 이번 두 번째로 지금 그 뭐 대선에 투표를 한다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여태까지 선거를 치러보면서 두 번째로 마음 편하게 지켜보는 선거예요. 어쩌면 거의 간절은 이번이 제일 하고, 가장 편하게 대선을 지켜본 것은 2017년 대선. 가장 편하게 대선을 지켜본 것은 2017년 대선. 그때는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가 다 찢어져서 나왔으니까. 그때는 가장 편하게 지켜봤고, 이번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솔직히 마음은 편하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지. 여러분들은 근데 편하지만 더 절실하고 간절한 이유는 너무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너무너무 많은 겪지 않아도 되는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잡놈과 잡년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엔 불법 계엄과 내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죽이려다가 진짜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더욱더 안타깝고 절실하고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단 그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좀 사전투표를 요 정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재밌는 거를 좀 준비했어요. 역대 대선의 슬로건이 뭐였냐,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갖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역대 대선, 여러분들 요거 화면을 넘겨서 할까요? 제 얼굴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들? 1987년 여러분들 직선제가 이제 도입된 다음에, 그때 노태우 삼김이 분열됐었잖아요. 양김이 분열됐을 때 노태우가 그때는 이제는 안정입니다라는 개소리를 들어왔고, 김영삼 대통령이 친근한 대통령, 정직한 정부, 군정 종식. 그 다음에 안 보여요. 그래요. 그러면 잠깐만요, 여러분들. 제가 또 친절한 타파시 아닙니까? 크게 보이게 해드릴게요. 역대 대선 슬로건 보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김대중 대통령은 대중은 김대중, 평민은 평민당 이런 였고, 그 다음에 김종필은 I love 종필 이런 했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게 벽보입니다. 이제는 안정입니다. 기호 2번 통일민주당의 그 김영삼, 그 다음에 김대중,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양김이 분열되는 바람에 이때 30몇 % 얻어갖고 그냥 어부지리로 당선이 됐었어요. 이때 기억나시죠? 사자 필승론 이런 거 꺼내고 6.29 선언 다음에 직선제가 있었는데, 그때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그때 단일화를 요구했던 게 백규환 선생님, 김근태 전 고문님 뭐 이런 분들이 했다가, 그 당시에 김종필은 신민주공화당 됐었고, 그 다음 87년에 이어서 나온 대선이 뭐죠? 1992년이죠. 김영삼의 3당 야합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이게 뭐냐면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포스트 군정 시대 첫 민간 대결이었습니다. 김영삼의 신한국 창조, 그 당시의 슬로건, 김대중은 이번에는 바꿉시다.
정주영 그 당시에 기억나세요? 갑자기 뭐 아파트 뭐 1인당 다 공급해준다 그러면서 경제 대통령, 통일 대통령. 그때 드디어 이제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달고 정주영 기호 3번 왔던 그 당시에 이게 포스터입니다. 예, 신한국 창조 이번에는 바꿉시다. 그때 여러분들 이제 좀 뭐가 달라지죠. 87년에는 통일민주당의 김영삼이었는데 지금 자유당으로 3당 야합이 돼갖고 그때 정당이 바뀐 것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쓰고 시작했던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김대중 이때는 문민정부라고 했어요. 김영삼이 당선됩니다. 이제 1997년 외환 위기 속에 벌어졌던 이때 이제 15대 대통령 선거. 김대중 대통령이 이때 JP와의 DJP 연합을 하죠. 경제를 살립시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적 충격을 받았잖아요, 국민이요. 그때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인재 한 380만 표 가져갑니다. 이회창 깨끗한 정치, 튼튼한 경제, 뭐 대쪽 후보 이러면서 나올 때 이인재가 갑자기 이때 탈당을 하고 인정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때 포스터입니다. 이게 기호 1번 이회창 깨끗한 정치 튼튼한 경제.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새정치국민, 이때 한나라당 후보로 나와요. 이회창은 이때 김대중 대통령은 새정치국민회의, 이인재는 이렇게 하면서 외환 위기 속에서 치러졌다가 이제 DJP 연합으로 이제 승리를 하고 김종필이가 국무총리로 취임을 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6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 이때는 거의 양자 대결이었습니다.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삼김시대의 종언과 새로운 정치의 탄생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영삼도 대통령하고 나갔고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하고 물러나셨고 사실상 김종필도 물러나고 삼김시대의 청산, 그때 이제 나온 게 노무현 대통령이 새로운 대한민국. 지금 이재명 후보님이랑 너무 그 슬로건이 비슷하죠. 그쵸? 그러니까 슬로건을 보면 시대 정신이 보이는 거예요. 이회창 나라다운 나라.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때 포스터입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민주당이 기호 항상 이제 계속 2번이었어. 계속 여러분들 보시면 특징이 뭐예요? 늘 87년 직선제 이후에 거의 1번은 국힘당이 독차지를 했어요. 우리가 이찍이었어요, 옛날에. 그쵸? 우리가 이찍이었다가 일찍이 언제 되나 보십시오. 이제 2016년을 계기로 우리가 이제 일찍이 돼요. 그래서 이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새로운 대한민국 해서 새천년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 이때 여러분들 붙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동영, 우리가 최대 패배를 했던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이게 바로 17대 대선이었습니다. 이때 이명박이는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 이거에 다 속았죠. 그렇죠? 이거에 우리가 다 속아갖고 이때는 민주당이 사실상 지금과 비슷했어요. 거의 지는 분위기. 이때는 2007년은 대통령 본선보다 한나라당의 경선이 더 주목을 끌던 시절입니다. 제 말 맞죠?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 저 때는 대선은 이미 끝났었고 한나라당 이명박 대 박근혜의 경선이 본선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때 가족이 행복한 나라, 대통합의 시대, 국민과 함께. 이때 2007년도 대선 후보가 민주당은 누구였냐면 정동영, 이해찬, 김근태 뭐 이런 분들이었어요. 이때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게 창조한국당의 문국현이었어요. 그때 잠깐 나왔다가 없어졌던 문국현이었고,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 하면서 여러분들이 봐도 요 문국현이랑 민주당이 그 당시에 단일화를 많이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왜 안 됐냐? 지금과 똑같은 거예요.
문국현 입장에서는 완주하는 게 낫지 지는 쪽이랑 단일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진보 정치에서도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 첫 선거가 2007년도 선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 전에 뭐 강기갑도 있었고 있는데 그때 이제 포스터가 이겁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총선 왜 우리가 기호 1번일까요? 이때 우리가 왜 기호 1번이냐면 2004년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153석을 얻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통합 민주당으로 하면서 의석수로 처음으로 앞선 거야. 그래서 정동영 후보가 1번이었고 쥐새끼가 2번이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민주진영에서 한나라당이나 87 체제 이후에 총선을 이긴 적이 없어. 옛날에는 여러분들 저쪽에서 민주자유당인가? 민자당 3당 야합할 때 저쪽 거의 200석이었었어. 200석을 넘겼었던가 그래요. 그때 민주진영이 80몇 석밖에 없었어. 그때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그때 3당 야합을 했을 때 200석이 넘었었는데도 80석 갖고 다 막아냈어. 그때 잘 싸웠어. 그때 이제 쥐새끼가 뭐 경제 대통령 한다 그러면서 그때 포스터가 가족이 행복한 나라 뭐 너무 뜬금없죠, 그렇죠? 그때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내가 제일 마음 아팠던 제가 본격적으로 방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이 대선이었어요. 어떻게 박근혜 같은 인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이 박근혜를 찍는 사람들은 역사의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얕은 지식이지만 꼭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가 바로 2012년 대선이었어요. 이때 박근혜 준비된 대통령, 여성 대통령을 어필했었고 여러분들 그 유명한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게 마음 아팠던 포스터 박근혜의 약자로 이렇게 했고 준비된 여성 대통령 사람이 먼저 이때 이제 51.6 대 48.2인가 하면서 2몇 %인가 아깝게 졌던 선거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 2012년 대선이 왜 아직도 여러분들 화제가 되냐면요. 비록 문재인 후보가 2012년에 대선에선 졌지만 저때 슬로건이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었어요. 그쵸? 사람이 먼저다라는 거는 굉장히 네이밍이나 슬로건에서는 가장 뛰어난 그 슬로건이었어요. 그 여태까지 뭐 경제 살린다, 세상을 바꾸자 이런 슬로건은 엄청 많았지만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은 사람들이 엄청난 이제는 진짜 국민 주권 시대 우리도 이제 인간답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슬로건 중에는 사람이 먼저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지죠. 이제 국정농단이 터지죠. 그 다음에 국정농단이 터진 다음에 드디어 제19대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농단 이후 정권 심판이 벌어졌는데, 그때는 이제 정의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있은 다음에 십상시 이런 얘기 있을 때 나라를 나라답게 하면서 슬로건이었고 이때 얘네들 원래 다 한편이잖아. 얘네들 다 폭망해갖고 지키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안철수 국민이 이깁니다 유승민 보수의 새 희망 그 다음에 심상정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41.1%를 얻어서 제일 마음 편하게 보는 선거였고 그때 포스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거 다?
음. 그때 다 보이지, 다 젊죠. 어. 이때 2017년 이후에 한 8년 만에 안철수는 이때 그 혀에 마비가 옵니다. 예. 이 대선 이후로 유승민은 사실상 정치권에 없어지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심상정이가 결국은 오바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뼈에 사무치는 지난 대선 20대 대선 20대 대선 때는 정권교체 열망과 무당층이 확대돼요. 이때 코로나가 처음에는 조기 수습을 잘하면서 총선엔 2020년 총선에는 민주당이 코로나에 의해서 대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호재였는데, 이게 코로나가 한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정권 교체의 열망과 부동산 불만이 터지면서 이때 이제 집권 여당의 후보가 바로 이재명 후보가 된 거예요. 이때 보면 젊긴 젊은데 지금보다 인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때 국민이 키운 윤석열, 김건희가 키웠지 더라이 새끼야.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계엄을 꿈꾸는 대통령이지 더라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서 이때부터 여러분들 보시면 계속 어때요? 민주당이 이제 1번을 차지하죠. 그렇죠? 민주당이 계속 아까부터 여러분들 보시면 1번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때 그 슬로건만 봐도 여러분들 얼마나 웃긴지 아시죠? 계엄을 꿈꾸는 대통령, 김건희가 키운 애완견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은 일관됐습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 위기에 강한. 이때 위기는 코로나나 어떤 그 팬데믹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고 이제 이번에 뭘까요? 짜잔, 드디어 여러분 한눈에 보는 이번 대선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또 한 번의 탄핵 이후에 치러지고요. 이재명 후보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김문수, 제가 김문수입니다. 경기도지사입니다. 지금 전화 받은 사람 누굽니까? 정정당당 김문수. 당당합니다. 제가 김문수입니다. 이준석, 미래를 여는 선택, 새로운 대통령 이준석, 젓가락 이준석 하면서 자폭 이준석, 폭망 김문수, 대통령 이재명. 저는 이렇게 평가를 좀 해드릴 거. 포스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지난 대선 포스터보다 훨씬 좋죠? 어때요? 제 말 맞지 않아요? 인상이 훨씬 좋지 않아요? 20대보다 이번에 21대 오히려 이때는 많이 웃으려고 하다가 너무, 그쵸? 훨씬 좋아졌잖아 지금. 하여튼 요렇게 여러분들 한눈에 보는, 제가 왜 이거를 인상이 되게 온화해지셨죠. 제가 왜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냐면요, 대선은 시대정신이에요. 어떤 캐치프레이즈나 슬로건을 보면 시대정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님의 시대정신 슬로건을 보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그걸로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거 어제 준비했어요. 어제 준비해갖고 여러분들에게 방송 내용에서 이렇게 좀 옛날 얘기도 해주면서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거를 좀 제가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재밌죠? 지난 대선들 포스터랑 이런 거 제가 막 기사 뒤지다 보니까 되게 좋은 그게 있더라고. 그래갖고 옛날 탐사보도 같은 게 있어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계속 무슨 이준석과 단일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단일화는 민주당에서는 안 될 거를 알면서도 계속 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준석이는 지금 단일화를 하게 되면 다 잃어요. 자기를 향해서 이미 투표했던 사람들을 사표로 만들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와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준석은 단일화를 할 이유가 없죠. 다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명태균,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거든요. 명태균이가요, 저번에 이준석이는 내가 한마디 하면 보낼 수 있다라고 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난 그게 뭘까 생각했어. 여러분들 혹시 그거 명태균이가 내가 한 가지 얘기 안 한 게 있다. 하나 얘기하면 이준석이를 보낼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칠분사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조금 취재를 하고 맞아요. 그 성상남 무마를 명태균이가 시켰대. 아니 칠불사 홍매화가 아니라 성상납의 무마를 중간에서 명태균이가 그 성상납 브로커나 그 사장이나 그거 무마를 명태균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왜 그러냐면 명태균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이미 칠불사 홍매화 그쵸? 칠불사 홍매화 이게 한 방에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 당시에 당대표가 누구야? 이준석이잖아. 그러면 이준석이가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던 일이 성상남 문제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그거밖에 없어. 이거 또 내가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이준석을 한 방에 보낸다는 것은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 명태균의 전화를 이준석이 피하지 못하는 이유. 그 중간에 성상담 그거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럼 명태균은 무마시켰을까? 제가 취재 많이 했어요. 어떻게 그러면 명태균이가 무슨 힘으로 그걸 무마시켰을까? 김건희를 시켜서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게 했다라는 의혹이 강해요. 아니 내 말 뭔 말인 줄 알아? 명태균이가 김건희한테 얘기해서 김건희가 검찰을 움직이고 검찰이 이준석을 무혐의로 빼주는데 그 일조를 명태균이가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여기저기서 성상납 증거가 나오고 그러는데 무혐의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은 홍매와 뭐 칠불사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명태균이가 내가 한 가지 얘기 안 한 게 있다. 이준석이는 내가 한 가지 얘기하면 바로 보낸다. 그 얘기가 바로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3일 후면요. 여러분들 그쵸? 3일 후면 정권이 바뀌어요.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명태균 특검을 실시하려고 그래요. 그럼 명태균 특검을 실시하게 되면 명태균은 살라고 하겠죠. 그럼 명태균이가 민주당과 국힘당의 양쪽에 발을 담그고 처음에 윤석열과 김건희와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휴대폰을 숨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 명태균이가 지금 뭔가 민주당에게 딜을 하거나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공익제보자야. 그쵸? 명태균이가 살 수 있는 거는 모든 자료를 다 주고 이준석도 보내고 다 날리고 그게 뭐냐면 공익제보자야. 이준석이를 날리는 결정타는 성상납이거든. 그 성상납을 무마시키고 성상납의 중간에서 끼어있던 게 명태균이거든. 내가 취재를 해보면 어디가 하도 요즘 고소를 하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예전에 민주당에게 왜 그랬냐면 명태균이가 처음에 그 강혜경 씨 있잖아요. 강혜경 씨는 민주당에서 공익제보자로 노력을 많이 해줘갖고 아마 공익제보자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명태균이가 그게 가장 불만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민주당에다가 그 뭔가 자료를 주려고 그래도 명태균 입장에서는 강혜경이는 자기를 배신한 사람이잖아. 제 말 이해합니까? 아니, 제 말은 명태균 입장에서는 강혜경이는 자기를 배신한 사람이야. 근데 명태균 입장에서는 자기가 모든 자료는 다 갖고 있단 말이야. 강혜경 씨 해봐야 뭐 명태균이랑 나눈 대화 정도만 있지만 명태균이는 김건희, 윤석열과 나눈 대화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쵸?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준석은 끝장낼 겁니다. 명태균 사건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 다는 얘기 못하고 저거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타파미터 혹시 보셨어요? 타파미터? 게시물? 타파미터 보시면 제가 다가올 이재명 정부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특검을 제가 여기 명태균 특검을 넣어요. 근데 대부분 지금 내란에 투표를 많이 해주셨어요. 벌써 6,800명이 투표하셨는데 투표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왜 명태균 특검을 넣냐면 여러분들 명태균 특검을 넣으면 국힘당에서 백기투항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준석이를 국회에서 제명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이준석이를요 200석 이상만 찬성하면 국회의원 배지 날리잖아요. 어? 진짜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라 윤리위원 지금 민주당이 이준석 지금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갖고 제명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연결고리가 명태균 집에서 여기저기서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선 딱 끝나면 국힘당 탈출 러시가 이어져요. 국힘당 탈출 러시가 이어지면 민주당은 제가 보면 얼마든지 지금 비록 왼쪽을 좀 비워놨지만 200석을 개헌에 가까운 200석을 확보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속 지금 저쪽에서는 이준석이를 나름 협박성 뭔가가 있겠죠. 그 검찰의 캐비넷이라는 게 바로 그 이준석의 어떤 성상납 장부 머리스트 뉴스타파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나중에 뭐 협박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미 타이밍이 끝났어요. 단일화 효과도 없고 이준석이 할 리가 없는데 이재명 후보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젓가락 발언했었잖아요. 이준석이가 법적 책임 묻겠다. 이게 왜 여러분들 중요한지 아세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검찰 분위기는 어떠냐면요, 이제 수사권은 끝났다라는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검찰은 이제 저항을 할 수가 없어. 윤석열이 다 망쳐놔갖고 이제는 저항마저 김건희 윤석열이가 검찰이 마지막으로 저항할 수 있는 힘마저 다 빼놔갖고 검찰은 지금 거의 자포자기래요. 그냥 옷 벗고 나가자는 분위기래요. 빨리 수사 뭐 특검 이것저것 하면 연관돼 있는 애들은 지금 다 나가자는 분위기래요. 내일 모레 대통령 될 사람이 이준석 발언에 대해서 법적 책임 묻겠다라고 하면 대선 끝나자마자 얘는 바로 수사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경찰이 이거 가만 두고 갔습니까? 어? 알아서 김건희 말대로 알아서 기는 놈들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법적 책임 묻겠다라고 분명히 공언을 했어요. 응? 그러면 이 사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바로 배당하고 바로 수사하고 바로 터는 거예요. 응? 이준석이는 지금 사지에 몰렸는데 결국 이준석이의 국힘당에 또 적들이 있잖아요. 응? 지금이야 선거철이니까 조용히 하고 있죠. 이준석에 대해서 제일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친윤이야. 안 그래요? 제 말이 어때요? 지금이야 배당은 했어도 수사를 못 하잖아.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고 바로 수색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준석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도 지금은 친윤이지만 단일화 거부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친윤이 이준석을 가장 먼저 쳐요. 응?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뭐 한동훈이 됐든 홍준표가 됐든 어떻게든지 대선 넥스트가 있는 사람들은 이준석을 아군으로 삼으려고 하겠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계속 김민석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본투표 전날 밤 11시 59분에도 단일화가 가능하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니들 단일화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엊그저께 그런 말씀 드렸나? 지금 막 사전투표 음모로 내갖고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저거 지네가 자작극 한 거다. 사전투표는
봉투만 넣는 거지 거기 안에 투표지가 들어있는 거를 확인하지 않는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봉투가 뚫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거기 안에 투표용지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보니까 다 막혀 있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저거는 저 새끼들 저런 식으로 해갖고 이재명 찍은 표가 밖으로 유출됐다 또는 투표용지가 그냥 밖으로 있다. 니네 손해야 이 등신들이야.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고, 제가 왜 이제 벌써부터 얘네들은 알아서 기는구나 그런 생각하냐면, 어제 뉴스타파 보도에서 여러분들 댓글 조작 리박스쿨이라고 나왔죠. 예, 왜 리박스쿨인가 했더니 리승만, 박근혜 해갖고 박정희 이런 건데, 이거는 명백한 반란행위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게 이거는 반란행위예요. 근데 이재명 오늘 후보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댓글 조작 리박스쿨 반드시 책임 물어야 된다. 이 얘기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내가 이거 보면서 알아서 기는 거는 뭐냐면, 교육부가 리박스쿨 수업 서울 10개 학교 공급을 전수조사하겠다.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 꿈쩍도 안 합니다. 그쵸?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 공무원들 안 움직여요. 아직 대선 기간인데 리박스쿨이 방과 후 수업에 연관돼 있다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정광석과 같이, 그것도 이주호가 교육부 장관 아니야, 대통령 관한데 교육부가 10개 전수조사 하겠다. 빛의 속도지, 빛의 속도. 응? 이런 것만 봐요. 이미 공무원 조직들은 지금 자체적으로 이주호가 지시한 게 아니지, 실무자들이 벌써 전수조사 나온 거지. 아니, 이주호가 움직인 게 아니지. 이건 이주호가 움직인 게 아니라 일선 현장에 있는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지. 지금 누가 이주호의 명을 듣습니까 지금? 안 그래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자기네들이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전수조사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같았으면 이틀 후면 바뀔 새끼고, 검찰 내란 사건 계엄특검하면 바로 잡혀갈 새끼, 이주호는 그날 없다라 그래도 뭔가 저것들이 가만히 있을 놈들이 아닌데 누가 말을 듣겠냐고요, 여러분들. 당연히 이거는 실무자들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아까 방송에서 잘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정광훈 집회를 통해서 김문수 지지해달라, 이뻐 죽겠어. 감옥 가기 직전까지도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한 것 같아, 윤석열이가. 이번 투표로는 정광훈, 김문수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거밖에 더 돼? 응? 정광훈 집회에서 호소문을 보냈어요. 응? 김용태 더 웃겨. 국힘 근처에도 얼씬하지 말라. 아직도 윤석열은 저를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팬들이 있습니다.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저 수많은 민주시민들이 저를 어게인 윤을 외칩니다. 이지랄 떠는 거지. 어떻게 전직 대통령한테 국힘당에 얼씬도 하지 말라. 잘한다 윤석열. 곧 갈놈, 곧 갈년. 잘한다.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사전투표 자작극 이런 거는요, 지네들 투표율 떨어뜨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언론들이 막판에 대선 한 2, 3일 남겨놓고 장난을 치더라고. 뭘 장난을 치냐면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엄청 윤단 폭격을 하고, 계급주의 여성 비하했다 하면서 이준석과 같이 여성 비하를 한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유시민 전 작가가 긴급 해명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왜 멍청한 짓이냐면요, 이번 대선은 이재명의 대선이에요.
유시민은 민주당의 당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친민주 진영의 작가죠. 그렇죠? 제가 오늘 좀 비판을 받아도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늘 엄청난 촌천살인을 하고 우리 민주주의에 참 희망을 주고 너무 시원한 사이다를 아시죠? 저는 이 발언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제가 보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유시민 장관이 여태까지 어떤 분석이나 이런 걸 보면 대부분 다 맞추고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유시민 장관이 잘하는 게 뭐냐면 내재적 접근성이에요. 내재적 접근성.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시민 작가님이 늘 분석할 때 내가 윤석열이라면 이라는 가정하에 분석을 해요. 내가 김건희라면서 분석을 해요. 그렇죠? 내가 윤석열이라면, 내가 김건희라면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그거를 논리 정연하게 분석을 잘해요. 그걸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이번에는 저는 유시민 장관의 해명이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설란영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그 자체가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면 거기서 오히려 유시민 장관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내가 설란영이라면이라는 전제하가, 설란영은 고조 출신이 서울대를 만났더니 갑자기 자기가 국회의원의 부인도 되고 지사의 부인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김건희는 여러분들 윤석열에 비교하면 김건희는 윤석열을 잡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설란영 여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김문수는 바본데 자기가 국회의원도 만들고 지사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쵸? 응?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설란영 입장에서는 자기 바보 김문수를 제가 국회의원도 만들고 장관도 만들고 뭐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단순히 설란영은 고졸, 김문수는 서울대의 어떤 뭐 위원장, 학생, 운동가, 이 만남 자체를 설란영의 입장에서 해석했다라는 게 이게 약간 차별일 수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봐도 제가 보면 유시민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지는 알아요. 지금 설란영이가 붕 떠 있다. 응?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저쪽에 공격의 빌미를 준 게 아쉬워요. 유시민 작가가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는 알죠. 근데 김건희는 윤석열 그렇게 얘기하면 김건희도 붕 떠 있을 수 있죠. 근데 김건희는 그러지 않았잖아. 윤석열을 바보 취급했잖아. 그래서 뭐 이 얘기는 요 정도까지. 내가 전문을 좀 봤는데 유시민 이사장님이 그냥 너무 김문수나 설란영과 친하고 그 당시에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그분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거를 유달리 키우는 언론이 더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제가 보면. 유달리 나는 사실 이거를 그냥 볼 때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지? 저는 몰랐어요. 저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지?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것저것 제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내재적 접근이었는데 그 내재적 접근을 설란영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그게 공격의 빌미를 준 것 같아서 아쉽다. 예, 그렇게. 근데 너무 저쪽에서 세게. 근데 중요한 거는 계급주의나 여성 비하, 노동 비하는 말한 적이 없어요. 지네가 확대 해석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계급주의나 여성 비하나 노동 비하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재적 접근을 해서 설란영이었으면 이런 생각을 했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저것들을 확대 해석을 해서 공격의 빌미를 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뭐 학벌이나 뭐 그런 걸 봐서 그런 걸 그 어디에서도 얘기한 적도 없고
계급주의 여성 비하, 노동 비하는 얘기하지 않았다. 저쪽에서 오히려 얘기를 확대해서 한 것이다. 근데 유시민 장관님 거친 표현은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님도 오늘 좀 부적절했지만 유시민 장관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국민이 용서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진화를 했으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네, 그러면 2부에서 중요한 거, 오늘 낮에 돌았던 내각 명단 찌라시와 지금 민주당 안에 어떤 당내의 어떤 신 조직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요, 이상한 찌라시가 돌아요. 총리 박용만, 행안부 장관 박주민, 중기부 장관 장경태, 산업부 장관 이서구, 통상장관을 신설했고 김현종, 안보실장 위성락, 외교장관 이종석, 이런 찌라시가 확 돌아요. 일부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전혀 맞지 않아요. 박용만이 누구냐면 정경련 회장 출신의 두산그룹 회장. 박용만이 누구냐면 두산그룹 회장 있잖아. 그 사람은 예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총리 후보로 하마평이 됐었어요. 총리 시절에도 하마평이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왜 이걸 찌라시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당발들은 아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만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저런 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가 누군가 입에서 뭐 고위 당직자나 이런 사람 입에서 나가는 순간 오만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뿌리지 않아요. 제가 이걸 딱 받자마자 전혀 안 맞는다. 나도 듣는 소리가 있거든. 이건 전혀 안 맞아. 이 중에서 그나마 가능성 있는 거는 사람은 통상장관 신설 김현종밖에 없다. 통상장관 신설을 해서 외교통상장관이라는 부처를 신설을 해서 김현종이라는 요거 하나만 제가 보면 저기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왜 그러면 박주민은 법무부 장관을 원한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제가 사실 옛날에 들을 때. 그래서 요런 찌라시가 들어왔고, 박용만은 문재인 정부 때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이거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찌라시를 누군가가 만들어서 퍼뜨리는 건 이거는 나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나쁜 의도. 민주당이 벌써 내각을 짜고 있다. 그런 프레이밍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 지금부터 재밌는 말씀 좀 드릴게요. 재밌는 말씀. 민주당에는요, 귀 쫑긋하고 들으시면 재밌을 거예요. 민주당에는 세 개의 친명이 있어요. 민주당에는 3개의 친명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지금은 범친명이에요. 다. 지금은 범친명이에요. 다. 일단 모두가 지금은 거의 범친명이에요. 친명이 아닌 사람을 고르는 게 사실 힘들어요. 왜 모두가 친명이고 이번에 대선을 치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민주당이 굉장히 여러분들 일사불란하죠. 민주당이 굉장히 일사불란하죠. 그런 거 못 느껴요? 이번 대선 보면서 민주당이 굉장히 일사불란하고 조직적이고 탁탁탁탁 전체가 한 방에 움직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대선을 지켜보면서 다른 대선과 제가 보는 시각은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 외곽 조직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외곽 조직이라는. 외곽 조직이라는 조직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는 언제 나오는 거냐면 당내 주류가 되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주류가 아니다 보니까 외곽 조직에서 이재명을 지원 사격을 했어요. 이해하십니까? 지난 대선만 해도 민주당의 주류는 친노 친명 조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밖에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나 외곽 조직이 이재명을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외곽 조직이라는 말이 없어. 왜 그러냐?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를 2번 하면서 당 조직 자체가 이재명의 조직이에요. 민주당 조직 자체가. 한번 당대표하고 물러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총선과 2번의 당대표를 하면서 민주당의 핵심 조직 자체가 이재명의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곽 조직이 필요가 없겠죠. 제 말 일리가 있죠. 그렇죠? 힘이 없을 때는 외곽 조직이 뒤에서 지원 사격해주고 그런 거지. 당대표 2번 했지, 총선으로 물갈이 다 했지. 그러다 보니까 외곽 조직이 굳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응? 민주당에는 제가 3개의 그룹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그룹이 뭐냐? 성남 경기 라인. 나중에 다 여러분들 나옵니다. 성남 경기 라인이 누구냐면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같이 동고동락했던 4인방이 있어요. 4인방. 그 4인방 중에 핵심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그 다음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세 번째가 김남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 휴대폰에는 대변인으로 돼 있거든요. 지난 대선에서는 대변인 역할을 했고, 이분은 이재명 대표님 정무부실장을 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성남시장 시절 때 대변인, 경기도지사 시절에 언론 비서관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공보랑, 그러니까 언론을 상대하는 주요 역할을 김남준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이 누구냐면 김현지라는 보좌관입니다. 김현지. 이 김현지는 누구냐면 이재명 후보와 가장 오래된 사람이에요. 김현지. 며칠 전에 동기 아니라 옛날부터 있던 얘기를 이제서 해주는 거야. 이 김현지 보좌관은 이재명 후보를 2000년대 초반에 알아요. 그냥 변호사 할 때부터 알던 김현지 보좌관이에요. 그래서 성남시장 할 때도 늘 측근이었고, 김혜경 여사의 일정을 직접 짜거나 수정할 수 있는,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김현지 보좌관님이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대변인은 언론의 문매를 맞았죠. 뭐 대장동 문제나 백현동 문제나 이런 문제. 그렇고 정진상 실장은 사실상 지금 검찰에 의해서 주거 제한, 그 다음에 접촉 금지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요. 지금 김용 전 연구원장은 현재 구속 상태예요. 법정 구속 상태예요. 그러면 이 성남 경기 라인 4인방 중에서 2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김남준 그리고 김현지. 이 김현지라는 사람은 현재도 이재명 후보님의 국회의원 보좌관이에요. 이분도 이분은 언론에 노출이 안 됐는데 언제 노출이 한번 되냐? 2022년 9월에 무슨 일이 있냐면 검찰이 백현동 대장동 문제로 이재명 후보에게 소환 통보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2022년 9월 달에 이재명 대표한테 검찰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요. 소환 통보를. 그때 김현지 보좌관이 국회 모 의원들에게 의원 친명 조직, 그 당시에만 해도 친명 조직이 크지가 않았잖아. 믿을 수 있는 의원들에게 전쟁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 근데 그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문자를 보다가 언론에 이 문자가 걸려요. 그래서 화제가 됐던 거야. 김현지가 전쟁입니다 선포를 했던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래서 다리 떨지 마세요 소리 나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저 민주당의 그러니까 이재명 제가 뭐 이분들은 정말 이재명 후보님이랑 동고동락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남 경기 라인 4인방 중에서 2명은 사실 지금 활동을 거의 못하게 됐죠. 그렇죠? 나머지 이제 김남준, 김현지 이분들이 이분들은 여러분들 국회에 배지를 달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 이분들이 청와대를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이 어디까지 들어갈 것이냐? 제가 알기로는 김현지가 파워 제일 세요. 하여튼 뭐 부속실장 또는 비서관 이런 쪽으로 아마 가갖고 처음에 세팅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적과의 동침.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그룹이 여기에요. 이재명 후보님과 가장 믿고 동고동락했던 그룹이 이 성남 경기 라인 4인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두 번째 7인에 들어봤죠. 7인에 원조 춘명. 그쵸? 원조 친명 7인에 들어봤죠. 원조 친명 7인에는 뭐냐면 이분들은 옛날에 친노 친문일 때 늘 비주류였던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정성호. 그쵸? 정성호, 김영진 들어봤죠. 그 다음에 문진석. 이 세 명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정성호, 김영진, 문진석. 정성호는 이재명 후보님이랑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정성호는 뭐 5선의 국회의원이지만 사실 이재명 후보님이랑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그리고 김영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때로는 막 수박이라고 하고 김영진이니까 이재명에게 막 직원을 하고 조언을 하면서 사실 수박 역할을 했잖아요. 친명회에서도. 이 사람은 중앙대 후배예요. 중앙대 후배. 그 다음에 문진석은 누구냐? 지금 충청도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문진석은 중앙대 동기예요. 중앙대 동기. 그 다음에 김남국이 있죠. 김남국은 선대위 정무부실장으로 지금 복귀했어요. 탈당했다가 복당하고 선대위 정무부실장으로 복귀했어요. 이 7인의 어떤 핵심 멤버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이재명 후보님이 김남국을 참 좋아해요. 되게 반듯하잖아요. 그래갖고 한때 어떤 소리가 들어왔냐면 김남국 민정수석 소리가 돌았었어요. 근데 김남국은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조용히 뒤에서 돕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비서실장들이 막 하마평이 돼서 있었어요. 하마평이 비서실장에 누가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뭐 있는 걸 다 내가 취재한 거 얘기해 줄게. 비서실장 얘기는 박찬대, 김영진, 이해식 이런 사람들이 올라갔었어요. 박찬대, 김영진, 이해식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갔었어요. 비서실장은 유일하게 장관 자리예요.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 비서실장은 장관 자리예요. 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은 장관 자리고 나머지는 비서관 이런 사람들은 차관급이에요. 비서실장에는 박찬대, 김영진, 이해식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비서실장으로 가려고 하면 의원직을 던져야 돼요. 무슨 절대 안 던져요. 그래서 대부분 현직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비서실장은 의원직을 던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현직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돌았냐면 이광재 소리가 돌았어요. 처음에. 누가 될지 몰라요. 이광재 통합 차원에서 이광재 소리도 돌았고 뭐 박찬대, 김영진, 이해식 소리도 돌았고 별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의원직을 던질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원조 친명 7인의 그룹은 정성호, 김영진, 문진석, 김남구 이런 핵심 그룹이 있어요. 세 번째 그룹이 있어요. 또 세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이 뭐가 있냐면 신친명. 신친명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님이 당내 주류가 되는 과정에 가장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방송 주제랑 좀 맞는 채팅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재명 후보님이 당내 주류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굴까? 이해찬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모르는 거야. 가장 이재명 후보님이 당내 주류가 되고 지난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이해찬이에요. 이해찬계를 전부 이재명교로 몰아줬죠. 그쵸? 응? 뭘 자꾸 모른데. 너 채팅하지 마. 알면 나가서 네가 방송해. 방송 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해찬 대표님이 대표 시절에 이재명 후보에게 모든 조직과 의원들, 이해식도 이해찬계예요, 여러분들. 이해식도 이해찬계고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해찬 의원님이 큰 선물을 준 게 뭐냐면 박원순계가 있었죠. 거의 박원순계가 이해찬계로 이동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렇죠? 박원순계가 이해찬계로 많이 이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친명 그룹은 누구냐? 이해찬 플러스 기존에 있던 몇 안 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원조 친명 플러스 박원순계 플러스 민평연계예요. 다 합쳐진 거예요, 지금. 신친명계는 이해찬 플러스 박원순 플러스 정세균계 플러스 민평연계가 다 합쳐져 갖고 범친명이 된 거예요. 지금 가장 힘을 실어줬던 거예요. 여러분들 왜 누구냐? 박찬대도 여러분들 원래 친명 이쪽 아니었어요. 나중에 다 외곽에 있다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김민석 누구예요? 정세균계였잖아요. 그렇죠? 김민석 정세균계였잖아. 신친명은 누구냐면 천준호, 김민석. 신친명 얘기해 줄게. 박찬대, 김민석, 천준호, 조승래, 이현주 이런 사람들이 신친명으로 불려요. 왜 그러냐? 김민석 정세균계였고 박찬대는 기존의 7인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대선 출마할 때부터 꾸준히 옆에서 개파가 없던 사람인데 옆에 이재명 후보를 늘 옆에서 도왔고, 천준호가 누구냐면 이재명 후보님의 비서실장이자 전략기획위원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원래 박원순계예요. 조승래는 누구냐면 원래 정세균계예요. 원래 정세균계예요. 그래서 조승래는 수석 대변인을 했죠. 그렇죠? 이재명 후보님이요, 처음에 여러분들 보셔도 조직이 없었잖아. 지난 대선 3년 전만 해도 거의 친명해봐야 20-30명? 나머지 다 친문계나 이쪽이 많았잖아. 정세균계, 친문계, 그 다음에 민평연계, 박원순계, 이쪽이 민주당의 주류였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현주나 외부 인사들 영입하는 과정을 보면 이재명 후보님이 비주류 출신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비주류들을 영입을 해갖고 오히려 비주류를 영입하니까 이분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나를 구해준 사람이잖아. 진짜 어떻게 보면 야인이 될 뻔했는데 나를 영입을 해주셔갖고 지역구도 좋은 데 주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같이 싸워주겠어. 그러니까 이현주 같은 사람들은 좋은 지역구를 받았잖아.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갖고 이재명 후보님이 처음에 이제 당내 세력을 좀 높였었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세력을 확장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정세균계 뭐 박원순계 이제 다 통합이 돼 버린 거야. 거기에 기본적으로 친문계를 통합시켰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죠? 지난 총선을 통해서 사실상 친문이 친명되는 사람들은 이제 눈에 띄게 보였고,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저항했던 자들은 당원과 지지자들에 의해서 사실 공천에서 다 배제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보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뭐 김민석은 누가 봐도 여러분들 정세균계거든요, 원래. 그래서 박찬대, 김민석, 천준호, 조승래, 이현주, 그 다음에 친문에서 친명으로 넘어온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김병기. 대표적인 사람이 친문에서 친명으로 확실하게 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큰 힘을 준 사람이 김병기. 김병기가 되게 이번에 그 내란 사건 때 뒤에서 보이지 않게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낙연계나 저쪽은 이미 끝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제 앞으로 이분들이랑 그 이재명 후보님이 며칠 후에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설계에 들어가고 벌써 뭐 어디선가는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조직이 탄탄해 갖고 이미 통합을 이룬 거예요. 두 번의 당대표를 하면서 범친명이라는 그룹이 이제는 친명이 아닌 게 없어요. 민주당에서는 친명이 아닌 조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이 되시면 바로 국회랑 소통을 하면서 바로바로 움직이는 거죠. 그거에 반해서 이제 김문수는 어때? 김문수도 되게 이재명 후보와 정반대입니다. 김문수는 여러분들 측근이 없어요. 그렇죠? 김문수는 측근이 전혀 없습니다. 왜 없냐면 김문수가 2014년 경기도지사 이후에 사실 정계를 떠났었어요. 김문수 측근이 몇 명 있었어요. 옛날에 김문수 측근이 누구냐면 신지호, 차명진 뭐 이런 애들이 김문수 측근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왜 떨어져 나갔냐면 김문수가 느닷없이 막 거기 대구에서 국회의원 출마한다라고 했다가 경선에서 날아가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김문수가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측근이 없었던 게 뭐냐면 자유통일당에 입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광훈밖에 없는 거야. 얘가 과거에 국힘당이 윤석열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극우와는 좀 손절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극우와 손절을 안 하다 보니까 심지어 자유통일당까지 입당을 하는 바람에 얘가 그나마 남아있던 측근들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김문수가 사실 경선을 치를 때 현직 의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남아있던 현직 의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한덕수 지지 현직들이었어요. 한덕수와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김문수 캠프에 잠입했던 사람들이지, 김문수를 돕기 위해서 김문수 캠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김문수 캠프에서 제일 힘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김문수 캠프에서 막 불호령을 치고 막 선거운동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재원이에요. 척키 김재원이랑 그 주둥이 그 박근혜의 주둥이라고 얘기했던 이정현이에요. 척키 김재원과 그 박근혜의 주둥이라고 했던 썰면 10접시 나오는 이정현이에요. 지금 이정현이는 공동선대위 본부장을 맡고 있고, 김재원이가 지금 거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 김재원과 이정현이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 물어보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김재원과 이정현의 특징이 뭐예요? 친박이잖아. 그치? 친박. 근데 예전에 여러분들 김문수가 친박이랑 친할까? 응? 김문수가 친박과 사이가 어떨까? 김문수는 친박과 굉장히 앙금이 깊어요.
왜 김문수는 친박이랑 악연이 있냐면 때는 거슬러 올라가면 2012년 대선으로 올라가야 돼요. 2012년 대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미 그쪽 대통령 후보는 박근혜로 거의 그 99%가 박근혜로 쏠려 있었죠. 그때 유일하게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문수야. 사람들은 기억도 못하는데 2012년 대선에 박근혜와 경선을 했던 자가 바로 김문수야. 근데 김문수 그 당시에 캠프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신지호랑 차명진이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박근혜 쪽에는 이미 줄 서고 난리 났잖아. 대통령이라고,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근데 김문수가 그 당시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경선에 김문수 캠프에 신지호랑 차명진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때가 어느 정도 박근혜가 원사이드 했냐면 거의 국힘당의 지지자들 90%가 박근혜를 응원했어. 그러니까 나머지 한 90%대 10% 정도의 김문수가 응원을 받았어. 근데 여기서 이제 김문수 캠프에서 오바를 해요. 뭐라냐? 전당대회에서 최태민, 최순실의 영상을 까버려요. 최태민, 최순실의 의혹을 전당대회에서 터트려버려요. 난리가 났지. 그때. 그러면 이때 이 박근혜 의혹을 제기하자라고 주장하고 밀어붙인 게 신지호고, 차명진은 하지 말자. 공격이 세게 들어올 것이다. 이건 하면 안 된다. 라고 말린 사람은 차명진이야. 그쵸? 그때 이제 친박에서 난리가 난 거야. 당내 선거에서 최태민, 최순실이 나온 거야. 난리가 났지. 그때 친박에서 김문수를 가장 세게 공격한 게 누구야? 김재원이랑 이정현이야. 졸라 웃기지? 그때 김문수 나가라고 죽이라고 제일 먼저 친박에서 칼 들고 김문수 죽이려고 한 게 김재원이랑 이정현인데, 지금 김재원이랑 이정현이가 김문수 캠프에서 비서실장과 공동 선대본부장을 하고 있지. 그치? 완전 개판이지. 근데 거기서 그 당시에 신지호, 차명진이 김문수 캠프에 있었잖아. 지금 신지호 어디가 있어? 한동훈계야. 지금 신지호 한동훈계야. 한동훈계가 하고 김문수 졸라 욕해. 이쪽 콩가루야. 그치? 그 당시에 박근혜, 진짜 최태민, 최순실 까자 막 난리를 치고 그랬던 신지호가 지금은 한동훈 친한계가 갖고 김문수 공격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지금 또 국힘당 김문수 캠프의 여러분들 사무총장이 누구야? 김문수 캠프의 사무총장이 박대출이지. 응? 박대출은 또 김문수랑 무슨 인연이 있냐? 김문수가 예전에 태극기 부대에 미쳐갖고 문재인 하야 범국민 대회 막 정강훈이랑 태극기 부대랑 막 그 문재인 정부 시대에 막 개최를 해요. 21년인가? 17년인가? 18년인가? 19년에 막 문재인 하야 범국민 대회를 막 할 때, 그때 갑자기 김문수가 삭발을 해요. 삭발을 하는데 그때 그 삭발을 밀어준 게 박대출이야. 김문수 머리를 밀어준 게 박대출이야. 그러다 보니 그 인연이야. 그래갖고 박대출이가 지금 사무총장이에. 삭발 밀어준 게.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저는 국힘당 출신들 아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진심으로 돕는 사람이 없대요. 현직 의원들 중에서 김문수를 진심으로 돕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안 한 거에 대한 아직도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지금 국힘당이라는, 원래 여러분들 제대로 대선 붙으면요, 김무성이가 부산에서 조직을 이끌고 바람을 일으키고요, 강원도에서 이철규, 뭐 권난동 이런 애들이 바람을 일으키고, 걔네들 지금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통합을 했고 쟤네들은 어떻게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현재 대선을 치르는지 이 구도만 안에 샅샅이 들여다보면요, 여러분들이 봐도 쟤네들은 지금 겉으로는 대선 운동, 뒤로는 당권 투쟁.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할 수 있는 거는 국힘당은 전당대회 내년 지방선거까지 안 합니다. 비대위 체제를 6개월 이상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대선 패배를 하고 나면 저쪽은 비대위 체제를 할 거예요. 그러면 김용태는 당연히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김용태는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 싸움을 저쪽에서 벌일 겁니다. 전당대회를 열면 한동훈이 되거든요. 지금 전당대회를 열면 한동훈이가 되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안 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요. 그런 당원 단계에 6개월간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고 선거가 있는 애는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서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친윤계나 현재의 어떤 이 TK의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비대위 체제로 한 1년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이재명 후보님이 뭐 여러분들이 뭐 총리가 누가 되고 그러죠. 들리는 소리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은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민주당에서 이름 있고 그런 분들만 알죠. 이재명 대통령은요, 일 잘하는 사람 시킨대요. 지금 무조건 경제 살리는 전문가, 그 분야의 전문가들, 나머지는 국회에서 지원하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국회의원들이 저는 내각에 들어가는 건 반대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국회의원들이 장관직을 겸직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 김현종 같은 분들, 그냥 통상 전문가 이런 분들을 얼마든지 왜 그러냐면 자꾸 우리나라가 이게 대통령제인데 장관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장관직을 들어가면 이게 의원 내각제와의 어떤 겸직이 돼버려, 혼합이 돼버리거든요. 저는 사실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일하는 거를 저는 원하고, 왜 제가 국회의원들이 내각에 안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요, 국회의원들이 내각에 들어가려는 거는요, 의석수가 부족해갖고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될 때 인사청문회를 쉽게 통과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좀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청문 보고서가 안 채택이 될 수도 없고요. 민주당이 월등하게 의석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저는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열심히 싸워주고요. 진짜 전문가, 저는 교수 출신들이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이론의 바탕을 둔 그런 것보다 실물 경제에 뛰어난 사람,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을 시킨다는 게 이재명 후보님의 철칙이더라고요. 국방개혁의 첫걸음은 군 출신이 어떤 그 국방부 장관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을 선호하신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실물 경제 이런 거에 능통하신 분들. 그래서 제가 보면 의외에 여러분들 내각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가 좀 들은 건 있지만 그런 거는 얘기할 수 없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선 끝나고 제가 하나 공개할 게 있어요. 사실 취재는 다 끝난 건데 뭐냐면,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예전에 양정철 비서관, 양정철 비서실장, 박영선 총리, 김종민 정무수석이라는 얘기가 돈 적 있죠.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양정철 비서실장, 박영선 총리, 김종민 정무수석, 이 얘기가 돈 적이 있어요. 이 얘기가
김건희 라인에서 흘러나왔다. 어떤 보좌관이나 이쪽에서 흘러나왔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쪽에서는 대통령실은 모른다라고 했는데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전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어디서 그 얘기가 시작됐고 그 당시에 얘기는 대선 끝나고 할게요. 그 당시에 대선 제가 진짜 이거는 대선 끝나고 특종으로 밝힐게요. 그거는 아니 박영선 장관이랑 그 당시에 법사위원들은 윤석열이랑 김건희랑은 다 친했어요. 왜냐면 민주당이 다 속았거든요. 그 당시에 법사위에서 윤석열을 검찰총장 할 때 쉴드를 쳐줬거든, 민주당에서. 오히려 저쪽에서 김진태랑 누구야 장제원이가 가장 날카롭게 질문을 하고 우리 민주당은 다 속아갖고 법사위에서 다 쉴드를 쳐줬거든. 오히려 김진태, 장제원 걔네들이 막 잔고 막 그거 얘기했었거든. 그래갖고 하여튼 제가 그게 단순히 비서실이나 김건희 라인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디테일하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취재를 마쳤습니다. 그건 나중에 대선이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